파우스트는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철저히 공부했고 그 결과 철학도, 법학도, 의학도, 심지어는 신학까지도 섭렵한 석학이다. 그는 자신이 아는 게 없다고 겸손한 척하면서 다음과 같이 속내를 드러낸다. 박사니 석사니 문필가니 목사니 하는 온갖 멍청이들보다는 현명한 편이지. 나는 회의나 의혹 따위로 괴로워하지 않고 지옥이나 악마 따위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자신은 신과 닮아서 이미 영원한 진리의 거울에 아주 가깝다 생각했고 자신의 조수가 책을 읽고 앓음을 추구한다고 하자 그깟 양피지 책이 영원한 갈증을 풀어줄 수 있겠나. 그것이 자네 영혼에서 샘솟은 것이 아니라면 상쾌한 맛을 얻지 못할 것일세라고 폄하하기도 했다. 이런 파우스트를 주님은 사랑에 맞지 않았다.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인간은 이성을 동물적으로 사는데 써먹고 있다고 비웃자 울컥한 나머지 다음과 같은 대화를 하게 된다. 자네 파우스트란 자를 아는가? 그 박사 말인가요? 나의 종이니라. 내기를 할까요? 당신은 결국 그 자를 잃고 말 겁니다. 허락만 해주시면 녀석을 슬쩍 나의 길로 끌어내리리다. 결국 주님은 메피더러 파우스트를 너의 길로 유혹하여 이끌어보려무나라고 말한다. 행여 흔들릴지라도 결국 올바른 길로 갈 것이라면서 말이다. 만일 파우스트가 메피의 뜻대로 유혹에 빠져 허우적댄다면 그의 영혼을 메피가 취해도 좋다고 내기했다. 주님이 악마와 흔쾌히 내기를 한 이유는 이전의 경험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욥이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깊은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사탄은 욥에게 시련을 주면 주님을 욕할 것이라며 주님에게 내기를 청했다. 그러나 결과는 주님의 압승이었다. 사탄은 욥의 재산을 모두 날려버리는 것은 물론 집을 무너뜨려 욥의 자식들까지 몰살하지만 그는 하느님을 욕하지 않았다. 피부병에 걸려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처지가 된 뒤에도 욥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욥이 이처럼 굳건했는데 욥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파우스트를 두고 하는 내기는 당연히 이기지 않을까.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책을 읽기 전 내가 했던 상상은 다음과 같다. 메피가 파우스트에게 향락을 제공한다. 파우스트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메피는 더 큰 향락을 제공한다. 파우스트는 이것마저 참아낸다. 결국 메피는 유혹에 실패하고 주님은 메피에게 핀잔을 준다. 그것 봐라, 위대한 인간은 너희 악마들이 어찌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러나 나의 예상은 처참하게 빗나갔다. 파우스트는 유혹에 저항하기는커녕 더 큰 향락을 제공해달라고 광분했으니 말이다. 그 욕구가 일반인 수준만 됐어도 내가 그리 실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뭐 일주일쯤 굶은이가 식량을 탐하는 정도라 기가 막힐 뿐이다. 파우스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안 읽은 사람들을 위해 여기서 정리해본다. 파우스트가 왜 자신은 신을 닮을 수 없는가 한탄하고 있을 때 메피가 개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다. 뛰어난 학자인 파우스트는 이 개의 정체가 악마라는 사실을 대번에 알아본다. 악마라면 바로 물리쳐야 맞건만 파우스트는 악마와 이야기하며 즐거움을 느꼈던 모양이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다고 말하는 메피에게 마음이 내키면 언제든 찾아오게나라고 답한 걸 보라. 하지만 메피는 파우스트 집안에 있는 부적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 메피는 자신을 내보내달라고 애원하지만 파우스트는 오히려 신나한다. 이왕 잡은 것은 놓치지 않아야 한다면서. 이 행동은 세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악마가 바깥으로 나가 악을 퍼뜨릴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악마와 같이 있는 게 즐거워서다. 메피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정 그렇다면 여기 남아 친구가 되어드리지요라고 말한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자신의 요술을 가지고 즐겁게 놀아보자는 게 메피의 조건이다. 향락의 세계로 빠져보자는 것인데 파우스트의 다음 답변은 충격 그 자체다. 어디 한번 보고 싶구나. 다만 요술이 재미있어야 하네. 이 대목에서 난 한숨을 쉬었다. 이 인간 도대체 뭐지? 더 중요한 사실은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점이다. 메피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내건다.
이 세상에서는 너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겠다. 그러나 저 세상에 가면 너가 내 종이 되어 달라. 주님의 충실한 양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그는 신학자인데 매피의 조건에 대해 그가 건넨 말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저 세상 따위는 개의치 않네. 그러면서 파우스트는 자신이 쾌락에 집착하는 징조가 보인다면 기꺼이 악마의 종이 되겠노라고 선언한다. 이 선언은 파우스트가 타락하는 게 아닌가 걱정했던 나 같은 독자를 잠시나마 안심시킨다. 싸움 좀 하는 이가 상대에게 어디 한번 들어와 봐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처럼 파우스트가 악마에게 쾌락을 주문하는 이유는 그걸 능히 물리칠 자신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도 그럴 것이 파우스트는 아주 뛰어난 학자로 살았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공부를 잘하려면 각종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유한한 것인데 놀 것 다 놀고 어찌 공부를 잘할 수 있겠는가. 아마도 파우스트는 학문만 드립답하느라 다른 재미는 느끼지 못하며 살았을 터. 평생을 유혹과 싸워온 사람인데 그깟 악마의 유혹인들 이기지 못하겠는가. 흔히 사기는 못 배운 사람이 당한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막상 사기를 당한 이들을 보면 교수를 비롯한 고학력자들이 꽤 많다. 그도 그럴 것이 교수는 자기 분야에서나 전문가일 뿐 사기 분야에서는 평범한 일반인에 불과하다. 반면 사기꾼은 사기의 전문가로 유창한 말주변과 더불어 어떤 상황도 그럴듯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임기응변을 갖춘 이들이다. 도를 아십니까 같은 뜨내기 사기꾼도 있지만 진정한 사기꾼은 매우 성실하기까지 해서 한 건의 사기를 치기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하는 것은 기본이다. 이런 판국에 나는 절대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야라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에겐 좋은 먹잇감이다. 파우스트가 악마의 계략에 걸려든 것도 바로 터무니없는 자신감 때문이었다. 차라리 파우스트가 소시적에 놀아본 적이 있는 이라면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은장도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공부만 했던 그가 악마가 선사하는 유혹을 이겨낸다는 것은 애당초부터 힘들었다. 그렇다고 매피가 파우스트의 바람대로 미녀를 소개시켜준 것도 아니었다. 매피가 선사할 유혹에 몸이 달아있던 파우스트에게 매피는 약을 먹였는데 그건 모든 여자를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었던 세계 최고의 미녀 헬레나로 보이게 만드는 약이었다. 이런 사실도 모른 채 파우스트는 처음 만난 여성에게 찝쩍거린다. 아름다운 아가씨, 감히 내 팔을 내밀어 당신을 댁까지 모셔다 드려도 되겠습니까? 마르가레테라는 이름을 가진 남들에겐 그레트앤이라 불리는 그 여인은 자신은 아름답지도 않고 데려다주지 않아도 집까지 갈 수 있다며 당차게 거절한다. 아무리 막 나가기로 했다 손쳐도 거절을 당했으면 다른 여성을 물색하는 게 맞다. 그런데 여인의 미모에 눈이 먼 파우스트는 매피에게 도움을 청한다. 저 처녀를 내 손에 넣게 해주게. 매피가 난색을 보이자 파우스트는 이럴 거면 당장 헤어지자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한다. 결국 파우스트는 그레트앤과 만남을 갖고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는 데 성공한다. 여기에는 매피의 도움으로 얻은 보석함과 매피가 준 약 때문에 젊어진 파우스트의 외모가 도움이 됐으리라. 여세를 몰아 파우스트는 그녀에게 함께 밤을 보내자고 제안한다. 1시간이라도 당신 품에 편안히 안겨 가슴을 맞대고 마음과 마음을 통하게 할 수 없을까? 육체적인 욕망을 충족하려 하면서 마음과 마음을 통하게 하자라니 너무 위선적이지 않은가? 여기서 파우스트는 그레트앤의 어머니를 깊이 잠들게 할 약물까지 건넨다. 그 다음 사건들은 그저 상상을 초월한다. 파우스트는 그레트앤과 관계를 맺은 뒤 그녀를 임신까지 시켰으며 이 사실에 분노해 파우스트를 쫓아온 오빠를 칼로 찔러 죽이기까지 한다. 물론 매피가 오빠의 손발을 마비시킨 뒤 찌르라고 하긴 했지만 그런다고 진짜 찌르다니 좀 너무하지 않은가. 그레트앤에 대한 죄책감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서둘러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 정도로도 충분했으리라. 그래놓고서는 이 모든 책임을 매피에게 돌리기까지 했으니 매피가 아무리 악마라도 기가 막히지 않겠는가. 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수면제라고 속여서 그레트앤에게 준 약물은 사실 독약이었고
그로 인해 그녀의 어머니가 죽었다. 또한 그레테에는 파우스트와의 관계에서 얻은 아이를 물에 빠뜨려 죽였고 이로 인해 감옥에 간다. 그레테엔으로부터 이 사실을 듣게 된 파우스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지난 일은 지나간 걸로 해둡시다. 자신으로 인해 엄청난 비극을 연달아 겪은 그레테엔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물론 그 뒤에 죽고 싶구려라는 대사를 추가하지만 파우스트는 전혀 죽고 싶지 않았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 그레테엔을 데리고 가서 오래도록 사랑을 나누자며 축은된 것이다. 아무리 그레테엔이 바보라도 그렇지 자기 오빠 그리고 어머니의 원수와 그러고 싶겠는가. 그녀가 파우스트의 요청을 거절한 건 당연해 보인다. 혹자는 파우스트가 자행한 일련의 사건을 순수한 사랑으로 미화해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도 한다. 지고지순하고 숭고한 사랑의 카타르시스와 비극, 이것이 그가 열정의 시험에서 얻은 소중한 체험이다. 그러나 이게 말이 되려면 그 이후 파우스트의 행적이 조금은 나아져야 한다. 과연 그랬을까? 마법의 힘 덕분에 그레테엔에게 푹 빠졌던 파우스트는 이번엔 진짜 미녀를 만난다. 파우스트의 능력이 시공을 초월한다는 것을 알게 된 제국의 황제가 지옥에서 헬레나와 파리스를 데려와 달라고 한 것이다. 메피의 도움으로 헬레나를 데려오는 데 성공한 파우스트는 지금까지의 행태로 보아 매우 당연하게도 그녀의 미모에 넋이 나간다. 그는 선언한다. 내가 그녀를 구하겠다. 그러면 그녀는 이중으로 내 것이 되리라. 그녀를 알게 된 자, 그녀를 놓칠 수 없으리라. 파우스트는 이 말과 함께 헬레나에게 달려든다. 결과는 파국이었다. 큰 폭발이 일어나 모든 것이 사라진 것이다. 그 여파로 기절했던 파우스트는 정신을 차린 뒤에도 헬레나 타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깨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말이 헬레나는 어디 있을까였으니까. 보다 못한 메피는 헬레나가 파우스트와 잘되게 도와준다. 헬레나가 파우스트의 청혼을 받아들이게 한 것이다. 둘은 부부가 됐고 아들까지 낳는다. 문제는 그 아들이 파우스트의 욕망을 그대로 빼닮았다는 점이었다. 그는 젊은 처녀를 데려와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그만 죽어버리고 헬레나는 상심한 나머지 자신도 아들을 따라 하늘로 올라간다. 그 뒤의 이야기는 매우 장황하다. 파우스트가 왕으로부터 땅을 하사받아 그 지역을 개발하는데 이건 이렇게 해석된다. 성적 욕망은 다 충족했으니 이젠 돈이나 벌어볼까. 원래 파우스트는 학자로서 명성이 있었으니 이쯤 되면 모든 걸 다 누렸다고 할 수 있다. 파우스트가 쾌락의 끝에 도달했다는 증거인 멈추어라, 너 정말 아름답구나 라는 말을 한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메피는 예정대로 파우스트의 영혼을 접수하려 하지만 주님은 천사들을 시켜 파우스트의 영혼을 빼돌림으로써 약속을 어긴다. 이 같은 사실에 메피는 붕괴한다. 내가 담보로 잡아두었던 그 고귀한 영혼을 놈들이 교활하게 채워가고 말았다. 그 이후 악마들이 다시는 주님과 내기를 하지 않게 된 것은 이 사건 때문이 아닐까. 정리하면 이렇다. 영혼을 얻기 위해 파우스트에게 온갖 쾌락을 맛보게 해준 메피스토펠레스는 가장 큰 패배자다. 주님 역시 신망을 잃었으니 패배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파우스트는 쾌락은 쾌락대로 다 누리고 영혼이 천국에 가는 경사도 누렸으니 이 사건의 최대 승리자다. 파우스트는 연극대본처럼 모든 내용이 대화체로 돼 있다. 일반적인 책보다 읽기 쉽겠구나 했지만 막상 읽으면 그리 만만한 책은 아니다. 특히 뜬금없이 등장하는 발프루기스의 밤은 내용 파악을 심각하게 방해한다. 그레테엔과의 일이 채 마무리되기 전 파우스트와 메피는 어느 산으로 올라간다. 그 산에서는 온갖 인물들이 등장해 축제를 벌이는데 마녀는 물론이고 장관, 정치인, 벼락부자, 작가, 현실주의자, 독단론자 등이 나와서 한마디씩 한다. 다 뜬금없는 내용들이라 소설의 전개상 이게 왜 필요한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도 1권에 나오는 발프루기스의 밤은 분량이 짧아서 이해하는 척하면서 넘어갈 수 있지만 이거는 고전적 발프루기스의 밤은 대략 70쪽이 넘는 분량이다.
이 대목을 읽고 있노라면 역시 고전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든다. 심지어 책의 마지막 부분도 여러 인물의 향연으로 끝난다. 천사들이 합창하는 것이야 넘어가 줄 수 있지만 승천한 소년들, 마리아 숭배의 박사, 죄 많은 여인 등이 도대체 왜 등장하는지, 이들의 대사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머리가 아파온다. 이런저런 불만을 터뜨리며 책장을 넘기면 맨 마지막 구절에 다다른다.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이끌어 올리도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당최 모르겠어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더 모르겠다. 어떤 이는 그레트 앤으로 인해 파우스트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이 말이 노자, 장자와 일맥상통한다고도 한다. 이런 유의 해설을 읽으면 아, 그렇구나라는 깨달음이 와야 하건만 이 해석들에 일말의 공감도 가지 않았다. 파우스트 읽었다고 자랑은 할 수 있을지언정 최소한 내게 파우스트는 좋은 책이 아니다. 그래도 책에는 교훈이 있어야 하는 법. 파우스트의 조수가 내뱉은 다음 구절이 그나마 교훈이라 할 만했다. 이렇게 연구실에 처박혀 있다가 겨우 휴일에나 세상 구경을 하는데, 그것도 먼발치에서 망원경을 통해 보는 거라면 어찌 설득을 통해 대중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파우스트는 조수의 말을 반박하지만 난 이 말이 일말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은 세상과 담을 쌓은 채 책만 읽어놓고선 속세의 대중들이 타락했느니 어쩌니 일가라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얘기다. 파우스트를 보라. 막상 속세의 여인들을 만나고 나니 누구보다 더 맹렬하게 육체적인 욕망을 탐하지 않는가. 그러니 직접 경험하지도 않은 채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아는 것처럼 나대지 말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시험대에 올라 굴욕을 당할 수 있으니까.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서민의 고전을 읽어드립니다에서 가져왔다. 마크 트웨이는 고전을 누구나 읽어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아무도 읽지 않는 책이라고 말했다. 고전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정답으로 인정받아 온 책으로, 우리는 고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어렵다는 편견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한다. 독서전도사로 잘 알려진 서민 교수는 고전이 어렵다는 편견을 깨는 웰빙 독서법을 알려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독서는 조금 더 잘 살기 위해 하는 것이고, 고전을 끝까지 다 읽어낼 필요도,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해낼 필요도 없고, 그저 책에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나에게 와닿고 도움이 되는 부분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이 책에서는 위대한 시인 단테의 신곡부터 인류의 책이라 불리는 돈키호테, 현대작품이지만 세계적인 거장 반열에 든 밀란 쿤데라의 농담까지 여러 고전 문학 작품들을 다룬다. 무엇보다 서민 교수는 이 책에서 고전을 해석하는 것에만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녹아있는 일상의 지혜를 얘기해주고 있어 우리에게 고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준다. 이 책을 통해 서민 교수가 직접 선별한 고전 문학 작품들을 만나보고 인생의 지혜들을 얻어가길 바란다.